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불치병에 걸렸던 동생이 학교를 가게 되었다며 형이 보내온 사연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의 군사인재 양성학원인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7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가야금 연주곡 풀무타령 감상해 보시고요. 일본의 조선 침략 출발점이라고 보는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되짚어봅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은 북도 같은데요. 북의 효과적인 가정교육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장 속으로 북의 식량 생산과 보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세포 축산 기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여기 후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전해져 왔습니다. 가슴에 정성 두 글자를 새기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심의강 학생이 쓴 글을 접한 뒤 취재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심의강 학생의 사연, 그리고 평양의대 소아과 병동 선생님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마다 자기 집 자랑을 할 것이다. 우리 집에는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남다른 이야기가 있다. 나에게는 나보다 9살 아래인 동생 의성이가 있다. 어쩌다 우리 동생에게 이런 병이 생긴단 말인가. 군병원과 덤에서 진단을 받고 평양으로 올라갈 때 어머니는 우성이가 살아날 가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 우리 우성이 병 진단을 받고 놀랐습니다. 자식을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기절했댔습니다.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우리 과에 난지 14개월밖에 되지 않는 심의성 어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간 복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좌에서는 집체 협의를 조직했습니다. 문헌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외과적인 대책을 진행해서 환자의 일생과 함께 생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지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개척해야 될 분야였습니다.
우성이가 병원에 갔을 때 나는 평양에 올라간 어머니의 심정을 전혀 몰랐다. 평양으로 올라갔으니 인차 나와서 오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도 평양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웠다. 그때 아버지가 올라간 것은 수술 리필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우성이 아버지가 왔을 때 우리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성이가 앓고 있는 병이 위험도가 매우 높고 우리가 이런 수술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족 측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성이 아버지는 고맙게도 우리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마 우리 우리어 집단의 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성이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결정되고 마취를 한 우성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위구심이 파도처럼 안겨왔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쓰러졌던 것이다. 수술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2시간 30분, 150분이라는 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집도자인 강자장 선생님의 눈가에 밝은 빛이 비켰다고 한다. 너무 울어 얼굴이 퉁퉁 부은 어머니는 멍해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웬일인가 해서 쳐다보는데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수술 후 몇 시간 만에 우성이는 마취에서 깨어났다. 우성이를 품에 안고 온 밤 잠 못 이룬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우성아 하고 소리치며 또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옆에서 더 기뻐하여 후느끼는 숨결이 있었으니 강자장 선생님과 담당 간호원, 간호장 엄마랑 다 같이 밤을 새웠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우성이는 새 생명을 받아안고 세상에 2번 다시 태어났다. 그때부터 우리 우성이에게는 생일이 2개가 생겼습니다. 2015년 3월 13일과 2016년 6월 30일.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자기 생일이 어떻게 2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알게 될 겁니다. 6년 전에 우리 우성이가 이제는 타가서와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느덧 수학교 학생이 되었다. 글도 제법 잘 쓰고 키는 학급에서 제일 크다고 한다. 요즘은 새 교복을 타 입고 우쭐대며 다닌다. 자기도 인차 소년단원이 된다고 하며 벌써부터 내가 메고 다니던 붉은 넥타이를 매보기도 한다. 나의 동생 우성이가 다시 태어난 날부터 나에게는 의사 선생님들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처럼 안겨온다. 그래서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의사 선생님들 소식이 나오면 꼭꼭 보곤 했다. 2022년 7월 14일 부로동신문에는 우리 우성이와 꼭 같은 병에 걸렸던 한 어린이를 평양의학대학 선생님들이 또 고쳤다는 소식이 실렸다. 나는 어머니에게 막 큰 소리로 말했다. 온 집안이 또다시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했다. 경영아, 너를 축복한다. 우리 경영이는 지난 3월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무시무시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이는 우리가 경험한 환자들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서 70일밖에 안 됐고 체중은 4kg, 소모성 용량장애가 겹친 상태였고 게다가 솔상가상으로 상기도염까지 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수술을 결심하고 칼을 들자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기가 수술할 만해 보였습니다. 요만한 어린이에게 주사를 넣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안 주고 간호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소아과 환자들은 울음과는 달리 이렇게 우리 간호들만 보면 왕왕 울고 달아나는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호들은 항상 놀잇감도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떨 때는 허비육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면서 우리 경영이는 지난 4월 19일 수술을 받고 5월 4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경영이가 퇴원할 당시 우리는 이 성화동 5호동 새 집에 입사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경영이를 안고 새 집에 들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옛날부터 화가 쌍으로 온다고 했는데 우리 성화동 곳곳에서는 복이 쌍으로 온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여러 명의 어린 생명을 구원했다. 지금은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아이들. 그들의 부모들은 자식의 생명을 지켜준 고마운 손들을 붙들고 떠올 줄 몰랐다. 인사만은 한마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말은 짧아도 거기에는 고마움의 마음이 어려있는 것이 아닌가. 내 동생 의성이도 그 선생님들의 정성으로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 힘든데 소아외과 의사는 왜 안 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병에 쉽게 걸리고 또 경과가 대단히 위독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제때 정확히 과학적인 치료만 하면 즉각 회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빨쭉빨쭉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 눈빛,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어머니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아기야 어머니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군지도 생기고 아마 그래서 소아외과 의사를 했습니다. 의성이만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행복에 넘쳐 등굣길에 오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 이야기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날마다 복이 넘치는 사회주의 대가정 크나큰 우리 집의 이야기이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창립 7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직접 참석해 연설을 했으니 혁명학원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은데요. 이번 기념 행사는 만경대 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출신 당,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이 함께 모여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부터 한번 보시죠.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 행사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어 기념 연설을 하셨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어주는 위대한 당의 손길 아래 연대와 세기를 이어 혁명과 유자녀 교육의 전당, 우리 혁명의 핵심 골간 육성 기지로 자랑 떨쳐온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이 창립 75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혁명학원 원아들이 향기 크한 꽃다발을 올리고 소년단 넥타이를 매여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기념 연사를 하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75년에 걸친 연역사는 우리 당의 혁명 선열들에 대한 도덕 의리에 끝없이 충실하여 온 역사, 혁명 위협 계승의 명줄을 걸고 혁명가 후비 육성에 정성을 기울여 온 역사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주체 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억년 튼튼케 하고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전체 혁명 대오를 정예화하는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종자입니다. 주체 혁명의 주체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갈 핵심 골간 후비,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기본 임무입니다. 성스러운 만경대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나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 영원한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넋을 지니며 성장하는 조선노동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혁명과 유자녀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위협 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빨간 소년단 스카프를 맨 김정은 총비서, 그리고 열광하는 소년소녀 학생들 모습 보고 왔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남학교, 강반석 혁명학원은 여학교 이렇게 구분하던데요. 오늘은 만경대 혁명학원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12일 날 항일 혁명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열사들이죠. 돌아가신 그분들의 유자녀들을 모아서 평안남도 대동군에 혁명가 유자녀 학원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첫 출발이었는데, 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쟁 영웅들의 유자녀도 이제 입학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군인이나 주민들의 유자녀들도 입학 대상으로 이제 확대되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김정은 총비서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 학교의 성격이 먼저 간 열사에 대해서 의리를 다해, 그러니까 유자녀들을 돌봐서 키우는 곳이다. 그리고 또 그 유자녀들이 부모처럼 또 훌륭한 혁명가, 훌륭한 간부로 자라날 수 있게 이제 육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느껴지던데요. 그런데 혁명가의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킨다는 게 뭐랄까, 혁명에도 성골진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혁명가의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건 사실 같습니다, 북에서. 그런데 혁명성의 유전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명성은 유전되지 않고 학습되고 교양되어지고 또 실천되고 이렇게 해서 배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는 이 정치 사상 교양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중시 여깁니다. 네. 어쨌든 혁명학원, 다른 일반의 학교와는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많이 다르죠. 일반 우리 학교들은 보통 다 교육성 소속이잖아요. 네. 이 학원은 인민무력성 소속입니다. 인민무력성. 네, 원장님도 조선인민군 소장이 원장을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군사 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느껴지는데요. 어쩐지 군복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학생들도 전부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군복을 입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싶은 어린아이들도 있던데.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은 11세부터 17세까지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이 중심인데요. 이제 특수학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학교 학생들이 좀 소수 있긴 합니다. 아까 김정은 총비서한테 볼뽀뽀 받은 그 아이들이 아마 그 학년인가 보네요. 보통 배우는 수업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체 기숙사 생활을 전원 다 하고요. 우리가 일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수학이나 외국어나 또 이제 물리학, 생물학, 또 정치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글쓰기, 또 연설하는 법, 그리고 이제 노래와 춤까지 아주 다채로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학원 설립 75주년 행사에 참석한 다음에 바로 4일 만에 다시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을 또 했습니다. 북에서는 혁명학원을 강화하는 것이 곧 인민군대 간부농사의 첫 공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네요. 지금까지 만경대 혁명학원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혁명가의 유자녀를 나라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학교. 단순히 고아원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또 그저 사관학교나 엘리트 양성기관이라고만도 표현하긴 힘들 것 같은 참 독특한 학교였습니다. 혁명학원의 원아들에게 쏟는 기대와 당부에서 현재 북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흥겨운 가야금 연주곡 감상하시죠.
얼마 전 한 정치인이 조선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망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었지요. 그 외에도 정치권 내에 친일 극우적 발언이 이어져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우리 민족의 고통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북녘의 하루는 일제강점기 역사만큼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공유하고 있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북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첫 출발점이 되었던 운용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그때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조선이 무너지는 과정의 그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부패 무능하여 스스로 망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지요. 함께 중앙계급 교양관에 가보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가 아닙니다. 침략과 약탈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난도질한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조선 민족의 심장 속에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1호실에는 일본 침략자들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해서 무장 도발을 감행한 운양호 사건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치유신 후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번영을 위해서 대무력을 출동해서 그 우리나라를 침략해야 한다는 이런 종안론이라는 침략적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바로 이 종안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그 침략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예속적인 조약을 체결할 그런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본 침략자들은 1875년 4월부터 2달 동안의 그 운양호를 비롯한 세 척의 군함을 우리나라의 그 부산으로부터 금년말에 이르는 조선 동해와 그 남해에 불법 침입시켜서 이 종탐 행위와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1875년이면 일본의 명치 정부가 유미열강 등을 본딴 근대적인 침략군대 건설을 한창 강행하고 있던 때이고, 또 일본에서 상해까지 가는 항로도 개척하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열로 광기를 부리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날강도 무리들이 조선 침략의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견한 군함 세 척이 우리나라의 윤회 군방을 쌓아다녔지만 일본 침략자들이 바라는 무장 충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해 8월에 청나라 우장까지 가는 100기를 축정한다는 고실 밑에 또다시 운양호를 우리나라에 침입시켜서 수심 충량과 무력시를 감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화 해협에까지 들이밀어서 거의적인 군사적 충돌을 꾀했던 것입니다. 강화도는 당시 조선 봉건 국가의 수도였던 한송의 주요 관문으로서 강화 해협에는 초지진 포대를 비롯한 군사 요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화도에는 봉건 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 배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강화도에 일제의 운양호가 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남의령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국제법상 여부이고 또 국제관례입니다. 때문에 조선 봉건 정부는 일본 침략선이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침략자들이 이것을 응할 리 만무했습니다. 사전에 받은 임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침략선을 파견하여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할 구실을 만들자면 강화도 해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침략자들은 청나라 우장까지 가는 도중 물을 보충한다는 구실을 내대고 강화도를 거쳐 초지진 포대 근처에까지 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초지진 포대는 당시 수도 한송을 포위하기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요새로서 그 어느 나라 함선도 사전 허가 없이는 드나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포대에 접근하는 침략자들을 발견한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경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집요하게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초지진의 수비병들은 자해적 조치로 즉시 침략의 무리들이 탄 배에 포탄 비력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놈들이 바라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선 군대의 포서격을 유도해서 목적을 달성한 침략자들은 철수해서 방어가 약한 정산도와 용정도에 침입해서 포대를 파괴하고 평화적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으며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약탈하다 못해 불을 질러서 언섬을 표로 만든 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운영화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야말로 운양호 사건의 전 과정은 이렇게 우리나라 측의 발포를 유도해서 어떻게 해서나 사건을 확대하여 조선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안론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본의 계획적인 군사작전의 한 고리였습니다. 운양호 사건 후 일본 침략자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 위양은 1875년 9월 1일 군국주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이른바 오전회의에서 운양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전권대패를 파견하며 조선과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 체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봉건 정부의 예속적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이른바 방안이라는 것을 꾸몄는데, 그 방안이란 첫째로 일본의 국기를 단 운양호에 포사격을 가함으로써 명치 정부를 모독한 조선 측의 책임을 따지고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 것. 둘째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 측을 강박하여 조약을 조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날강도입니까? 정말 도적이야 했습니다. 이 방안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군함 운양호가 총나라의 우장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조선의 강화도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았다는 것, 일본 조정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로다를 그 전권 대신으로 파견하니 조선 측에서 이들을 잘 보호해달라는 것, 만약 이 사신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성에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 위협 공갈에 나섰습니다. 1875년 12월 19일, 양력으로 1876년 1월 15일, 악명 높은 사무라이 출신의 구로다를 전권 대표로 해서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전권 대표단과 800명의 병력을 실은 6척의 침략 함대가 조선 용해에 대한 청량과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강화도 앞바다에 기어들었습니다. 파렴치한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 조선 봉건 정부의 회담 장소를 강화부 관청 건물로 하며 저들의 정권 대표들과 수행원들, 의장병들의 숙소를 제공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나섰습니다. 그때 조선 봉건 정부가 이를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병력이 4,000명이라고, 이 실지는 800명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4,000명이라고 5배나 이제 숫자를 가정하면서 숙소 문제가 정 곤란하면 400명이라도 상륙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옥지를 쓰면서 이제 곧 2,000명의 병력이 추가되어 것이라고 계속 음포를 늘어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저들의 침략 함선을 기동시키면서 이른바 레포의 명색으로 대포를 사방 쏘아대면서 화양내를 마구 풍기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강화부 소대문안의 용무당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그 회담 소녀에도 일본 침략자들은 지놈들의 그 곤군조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한포까지 쏴대며 회담장을 공포 분위기에 휩싸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1876년 2월 3일 강화부 련무당에서 12개 조로 된 강화도 조약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조일수호 조규라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조약 체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약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침략자들은 부산을 개항하고 이외에 2개 항구를 더 개항한다는 것. 이 개항된 곳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관세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무제한한 경제적 약탈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저들의 조선 요원의 측량 및 지도 작성권과 함께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치외복권적 지위를 규제했습니다.
쥐어짜면 일본에는 영사재판권, 자유무역권, 관세 면제권, 연애 청량권 등 특권만을 부여하고 우리나라에는 예속적 의무만을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강화도 조약은 철두철미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침략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강압 체결됨으로써 일본 군국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을 예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돌아볼수록 총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농락한 섬나라 족속들의 날강도적인 파렴치송에 증오의 피가 끓어번집니다. 그럼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민에게 또 어떤 불행과 고통을 불지웠는지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효과적인 가정교육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북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성공한 자식으로 키우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입니다. 부모들의 모든 행동은 자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데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혼자서도 잘만 노는데 하고 자식의 노름에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주위 환경에 무관심해지고 제 세계에 빠져 새 환경에 빨리 익숙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참가해보면 생각 외로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요, 우리 아빠가 함께 그린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롱담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함께 놀이를 하는 부모를 보며 깊은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하고 노니까 막 재미나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어린 자식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됩니다.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알면 신심에 넘쳐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예원이, 이건 뭘 잡았던 거나요? 돼지. 이거 정말 돼지나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급했던 손보고 알았어요. 혹시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장점에 더 관심을 둔다면 아이는 부모가 관심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 있는 일이어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그야말로 뭐나 다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팠습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역시 아이에게는 자기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그림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길을 가다가 꽃을 하나 봐도 집에 와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구린 공부에 힘을 넣었더니 얼마 전에는 아시아 구린 숙선회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이의 취미를 찾아 그에 맞는 교육을 줄 때만이 성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능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윤지윤이 이걸 보고 빨리 계산하자요. 네. 무슨 지능 문제입니까? 예, 6이 24억 6,789만 3,536과 같은 10자릿수 더하기식이 10개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는데 이 어린이는 30초면 충분합니다. 514억 7,230만 6,929. 일부 부모들은 자식들의 지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어린이들 지능 교육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지능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유치원 단계에서 확실히 지능 수준이 높은 것이 알립니다. 부모들은 관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단히 책과 최신 자료를 보면서 유치원과의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식의 앞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자녀 교양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합시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북에는 세계 최대의 축산기지가 있습니다. 세포축산기지인데요. 무려 1억 5천만 평 부지의 드넓은 대지에서 온갖 짐승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이 식량 증산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에 필요한 축산업과 수산업이지요. 거기에 북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육아정책 개선 강화 방안으로 아이들에 대한 유제품 제공을 주요 정책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유제품을 원활히 생산하고 보급하라는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세포축산기지로 탄원에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시간에는 청년들이 탄원해 간 세포축산기지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지난해에 여기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뿌리내린 20대의 애젊은 청년들입니다. 평양에서 탄원한 청년들만 해도 30여 명이나 됩니다. 걸어온 생활의 길도 품어온 희망도 서로 다르지만 걸어갈 인생의 리정표는 모두 하나. 우리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드는 한 길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도 군인이고 오빠 언니도 군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막내 나를 도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탄원할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원증을 바꿔서야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는 날 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오빠 언니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그때 탄원 열기에서 들꿀을 떼니까 나도 좀 청춘 시절에 저기 부르는 것에 가서 힘차게 일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가는데 딸하고 못 가갔나 하면서 동생이 같이 이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난 솔직히 아버지가 용역군인인데 여기 나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에 청년들이 탄원하는데 아버지는 용의근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배려가 있고 인민반에서 다 도와준다고 집 생각은 하지 말고 너도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해서 아버지 목까지 잘하라고 당부하면서 또 밀어주었습니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바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수도 시민증을 탄원증으로 바꾸어지고 당이 부르는 여기 대규모 축산기지로 달려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포, 눈포, 바람포로 유명하다는 세포등판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생소한 환경은 갓뿌리를 내린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성격과 취미, 나이와 고향이 서로 다 다르다나니 어이도 있었고 어떤 동무들은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바람세찬 여기 세포등판에 갓뿌리를 내린 청년들에게 안착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도 마련해주고 청춘의 꿈과 나래를 한껏 펼치라고 언제나 마음쓰는 도당위원회와 농장 일꾼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는 뿌리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토양처럼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 억세게 다잡아주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자식을 그리는 친부모의 마음을 안고 언제나 평양의 숨결을 안고 살도록 자주 이것을 찾는다는 평양시 만경대 구역과 동대연 구역을 비롯한 청년동맹의 일꾼들과 동맹원들. 고마운 이들의 모습에서 청년들은 평양의 당부, 조국의 당부를 새겨 안으며 생소한 생활의 고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울리는 청년들의 노래. 이 곡전은 그대로 조국을 받드는 보람찬 길에서 울리는 진정한 청춘의 메아리입니다. 조국의 대지를 갖고 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이 펼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은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은 애국교사입니다. 우리 형님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다 바쳤는데 나는 내 몸에 땀방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이 세포등판을 더욱 푸르게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드넓은 대지 위에 출씨를 묻기 전에 먼저 애국의 마음을 묻자. 이런 마음을 안고 성실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바쳐가는 청춘의 자옥 속에 나날이 푸르러가는 세포등판. 청춘의 심장들마다의 옥색이 뿌리내린 애국의 일념 속에 더욱 젊어지는 조국의 대지입니다. 여기 현리축산농장 청년 작업반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우리 세포주기에 달려온 우리 지구안의 모든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이 이제는 이 험하고 바람세찬 세포등판에 삶의 뿌리를 억세게 내렸습니다. 화려하고 안온한 도시 생활이 아니라 바람세찬 초원의 생활을 선택한 청년들. 피 끓는 청춘으로 사랑하는 조국의 젊음을 더해주려는 우리 청년들이기에 가슴 속 사연은 서로 달라도 모두의 심장 속에서는 하나의 메아리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이 비록 적어도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그날 내 눈을 받아안던 그곳으로 달려가리. 그때 소리 높이 외치리라. 나는 탄원증을 간직한 애국 청년, 평양의 청년이라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의 흔적이란 제목의 북 영화를 보면 주인공 진주의 아들 광일이 망경대 혁명학원에 들어갑니다. 진주의 남편은 68년도 원산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푸에블로 나포 사건으로 그만 순직합니다. 북정부는 이를 기리며 그 아들을 망경대 혁명학원에 입학시킨 것이지요. 북은 정말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대를 이은 혁명 위협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망경대 혁명학원은 항일투쟁 과정에서 죽은 선열들의 유자녀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 영웅의 유자녀까지 입학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군인이나 주민의 유자녀들도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진주의 아들이 입학한 것도 이 같은 과정이었겠지요. 얼핏 생각하면 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를 혁명선열들에 대한 의리라고 하는군요. 혁명가가 남기고 간 자녀들을 국가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북에 깊은 고심이 있습니다. 국가 엘리트를 키워내겠다는 것인데요. 국가 동량을 키우고 혁명 위협의 계승을 실현하는 일이 정말 대단히 필요한 일이 맞으니까요. 이들은 여타의 교육기관과 전혀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군 엘리트 코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군인 복장을 하고 다양한 군사학을 배우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야말로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지휘 통솔 능력과 신뢰를 갖춘 군 예비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북은 스스로 말이죠. 혁명성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혁명가라 해도 아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자질을 타고났어도 제대로 교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치사상 학습, 예의범절, 군사정보교양, 수영훈련, 실탄사격, 승마, 장문, 연설, 노래와 춤 등 그야말로 군 지휘 성원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아주 치열하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노동자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살림집 건설 현장에 내보내 억센 노동을 시키기도 한다는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력갱생의 기차에 버티고 싸워나가는 힘은 이런 엘리트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